한번 먼저 인사하고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예,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김돈 팀장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가 있나? 이 채권 시장에서의 또 우리 주간 전망대에 참 보배 같은 인물이었는데, 아니 지금 옮기신 지 얼마 되셨어요? 오늘 날짜로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정확하게 회사가 두물머리? 회사 이름은 두물머리이고요. 저 양수리. 네, 양평에 있는 두물머리 네, 지역입니다. 예. 네, 되게 철학이 있는 회사예요. 이름 자체가. 네. 두물머리 뭐 잘 아시겠지만 남한강과 북한강이 모이는 지형인 것이죠. 맞아요. 네, 제가 회사를 옮겼는데 회사 옮긴 데가 한마디로 핀테크입니다. 핀텍. 네,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결합. 남한강과 북한 간의 결합인 것처럼 금융과 기술의 결합인 기술의 것이죠. 결합. 네네. 뭐 저희 대표님이 이제 천옥역 대표라고 네. 이 두물머리를 짓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사과 모양의 글로벌 회사 한 10년 전에는 구글에 애플을 딱 치면 사과가 먼저 나왔죠. 근데 그랬죠. 지금은 회사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포털에 두물머리를 치면 양평이 나올 겁니다. 뭐 핫도그도 나오고. 맞아. 하지만 한 4, 5년 뒤, 한 10년 뒤에는 네. 우리 로보어드바이저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두물머리 업체가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충 제가 알기로도 그러면 이 AI를 통해서 네네. AI로 그러면 투자 전략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운용을 하시는 겁니까? 1인 라이센스를 이제 거의 준비 중에 있고 지금은 이제 자문 서비스로 해서 자문 서비스. 네,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1인 라이센스를 신청을 해 놓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1인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AI라는 게 로봇이 한다는 게 인공지능이 한다는 게 뭐 대단해 보입니다만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투자 철학이 들어가죠. 그렇죠. 네, 투자 철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만 AI 시대로 넘어가는 큰 변화 속에서 결국 사람의 이 투자 철학이 녹아져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점차 무게 중심은 AI 코딩, 알고리즘, 투자 쪽으로 넘어가는 게 글로벌리 이미 트렌드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 일단 몸을 담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가수도 그러면은 역할은 이코노미스트의 지금 그 하시던 일과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 뭐 리서치 업무는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흔히 우리가 기업에서 얘기하는 팀장 역할이 프로젝트 오너라 그래서 네. PO라고 부르는데 프로젝트 오너. 네,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거의 시작에서 끝단까지 전부 책임지는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네. 이제 들어간 지 한 3주 정도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한 10년 넘게 여의도에서 했던 이 글로벌 경제 전망, 분석 이런 걸 토대로 AI 알고리즘을 좀 장착해서 뭔가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계속 시장 들다 보셔야 되네 앞으로도. 그죠? 금융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FMC 주간이었는데 우리 김돈 팀장님한테 한번 FMC 총평을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FMC요? 예. 뭐 사실 FMC는 이제는 뭐 여러 매체도 있고 사실 시간도 좀 지나고 해서 많이 정보가 있으실 거라고 봐요. 하지만 네, 그렇죠. 제가 느끼는 FMC는 그걸 듣고 싶은 거지. 예상대로 매파적이었다라고 보죠. 예상대로. 네, 여기서 이제 예상대로라는 얘기를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전 직장 얘기를 또 간단히 하게 되는데 제가 전에 있었던 KB증권이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이 되기 전에 네. 2020년 말에 올해 2021년도에는 경기는 회복할 건데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견이 있을 거다라는 네. 전망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통화정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조차도 통화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2021년도 중반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는 글로벌 자산 가격의 분수령을 찍을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보면 이번 6월 FOMC도 큰 흐름을 짚으셨네. 그렇죠. 짚어내셨네. 큰 흐름보다는 뭐 운이 좋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하나의 논리를 갖고 분석을 좀 했었는데 이번 6월 FOMC는 예상대로 매파적이었고 우리는 이제 테이퍼링을 준비하는 시기가 조만간 점차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우선 저기 지금 화면에 점도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김도원 팀장 말씀 맞다나 워낙에 많은 매체에서 다뤘으니까 자 저렇게 된다면 지금 이번에 나온 점도표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369 12월인데 지금 네. 여기서 제일 왼쪽 점이 한 줄로 쭉 가 있는 게 금년 2021년이고 네. 그 다음 칸이 내년이고 2023년이 문제인데 네. 지금 중간값이 바뀌었어요 이제 중간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죠. 네. 두 클릭 그래 50bp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값은 네.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 경험상 이 점도표를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믿어줘야 됩니까? 내지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에서 비중을 둬야 될까요? 사실 점도표는 나오게 된 역사는 있죠. 연준 내에 블랙박스를 좀 더 표면화시키자라는 의미에서 블랙박스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점도표가 없었을 때는 예. 연준 내 수많은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예. 결론을 떡하니 내놓으면 우리가 받아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예. 이제는 하나하나 근거를 제시하는 가운데 음. 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하나로서 점도표가 제공되고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네. 다만 아시는 것처럼 18명의 위원들이 자기의 생각을 점 하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죠. 물론 그렇죠. 같으면 글쎄 지금 생각해 보면 같은 게 과연 좋은 건가라고 싶기도 한데 네. 어쨌든 다양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기자회견에서 네. 점도표를 약간 폄하했다라는 기사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당연한 수준인 것 같아요. 한 위원들의 개별적인 생각일 뿐이다. 즉 점도표가 원래 갖고 있는 본연의 의미를 퇴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선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계속해서 일시적이래요. 인플레가 연준은 네네. 틈만 나면 일시적이래. 네네. 우리 김도원 팀장 견해를 듣고 싶고요. 우선 본인 생각은 어때요? 이게 일시적이에요, 아니면 조금 심각할 것 같아요? 지금 헤드라인 CPI 미국 기준으로 5%를 보이고 있죠. 5%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입니다. 즉 없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전의 제로금리 제로 수준 아니면 제로 수준의 물가 이런 저물가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즉 지금까지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그 말은 곧 일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좀 더 시계를 넓혀서 지난 5년 전, 10년 전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저물가 시대가 그럼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예. 높은 물가를 한번 찍고 내년부터 다시 한번 1%대 아니면 0%대 물가로 가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제는 연준 목표치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의 물가 수준이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적어도 드려요. 2%는 이상이 될 것이다. 2%에서 위아래 한 0.5%포인트씩 네. 미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 근데 사실 뭐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보는 이유들이. 네. 뒤에 가서 제가 좀 이제 몇 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일시적이냐라는 말씀을 물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높은 수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예전같이 그런 0% 1%대 물가는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FOMC 당일도 그렇고 오늘도 어제도 그랬고 제일 큰 어떤 시장에서의 특징적인 흐름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꺾였어요. 이틀 사이에. 네네. 그러면서 또 나스닥이 또 올라가더라고. 네. 뭐 10년물, 30년물은 국채 수익률도 뚝 떨어지고. 네네. 이렇게 되는 그 시장 메커니즘 내지는 채권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이 나온 그 로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일단은 두 가지가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요. 첫 번째로는 일단 물가가 단기적으로 피크는 쳤다. 시장도 그렇게 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이 좀 더 정상화, 여기서 긴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정상화적으로 시계가 바뀐 건 오케이. 하지만 시간은 역시 한 2년 정도 남았다. 급한 불은 아니다. 급한 불은 아니다. 그런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해석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변수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지금 나와 한번 띄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방향. 네네. 지금 저게 한번 저 그래프가 좀 재밌네요. 뭐죠 지금? 저는 향후 이제 지금까지는 FOMC에 대한 뭐 리뷰였다면 지금부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과연 속도가 어떨 것이냐. 앞으로? 결국 네, 속도가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이미 컨센서스화 됐다고 보고요. 그러니 솔직한 얘기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나 결국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하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글로벌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정상화가 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쪽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 또한. 네, 저물가, 그다음에 저금리 이 폐해가 상당 부분 메커니즘을 훼손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네. 정상화는 극히 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생각보다 빠른 속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과연 연준의 통화 정책은 이 속도는 네. 과연 무엇을 보면 될까? 근데 뭐 뒤에도 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쯤에는 제가 다니는 옮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금융시장은 건 바이 건, 원 투 원 이런 걸 좋아하죠. 이거 이퀄 이거 딱 단정짓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세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이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회사를 옮겼기 때문에 뒤에 가서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그래도 조금 그나마 단순화해서 대표성이 있는 것을 제시해드리자면 연준의 통화정책 속도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화면에 보시는 빨간색은 그 미시건대에서 서베이를 통해서 집계하는 소비자 신뢰지수 1년 후에 과연 물가가 어디까지 오르고 내릴 건가를 트래킹한 지수입니다. 상당히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꺾여 인 것이죠. 1년 후 빨간색은 그렇죠. 파란색은 1년 너무 짧다. 그럼 중장기적으로 어떨까? 미시건은 자체적으로 중장기의 정의를 5년 정도로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년 뒤에는 어떨까? 확실히 1년 때보다는 이 볼러털리티가 조금 더 적죠. 네. 자, 그런데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거진 8% 이상 고물가 시대를 살다가 4% 시대의 90년대에서 2000대 초반까지 네. 또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거의 2% 언더에서 0% 가까운 데까지 실제 물가들은 갔었고 네.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다가 최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연준의 정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딱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파이터에서 인플레이션 서포터스로서의 변화가 있었죠. 네. 지난해 8월 잭슨홀에서 AIT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연준의 정책이 바뀐 겁니다.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그렇죠. 조만간 1년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잭슨홀이 되게 중요할 건데요. 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연준의 정책이 크게 변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연준은 왜 변했는가? 코로나 때문에 변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저는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학계에서는 물론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네. 하지만 제가 요즘에 주목하는 것은 학계에 따른 연구에 따르면 최근 트렌드가 기대 인플레이션은 혹시 세대 간의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학계 연구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저 소장님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죠. 하지만 저랑은 약간 세대 차가 그렇죠. 네. 있죠. 소장님께서는 두 자릿대 물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물가가 튄다면 네. 학습적으로 사후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건 아시지만 두려움이 안에 있습니다. 내가 10%대 고물가를 경험했었는데 맞아요. 그런 세대의 기대 인플레이션과 태어날 때부터 물가는 항상 0%, 물가는 항상 1%. 네. 이 세대가 나중에 워킹을 할 때 지금 잠시 경기가 살아나고 물가가 오른다고 했을 때 느끼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현저히 차이가 난다.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연준이 지금까지 물가의 AIT를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 경제를 리모델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세대 간의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데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의 향방이 5년짜리 물가 전망이 추세적으로 오른다면 그때 가서 연준이 이쯤 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서포터스가 아니고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파이터는 아니더라도 물가에 좀 더 치중해서 통화 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금융권에 있었을 때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려웠었죠, 사실은. 근데 오랜 많은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좀 해보면 결국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FMC에서 저렇게 뭐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 갖다가 논의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점도표가 그렇게 나오고 해서 이제 빠르면은 뭐 2023년이 아니고 내년 말쯤에라도 금리를 올리려면 올릴 수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은 전혀 다르다고 봐요. 그 충격파가 테이퍼링이 어차피 이렇게 어차피 욕조에다 물 부주는 거 이거 콸콸콸 털던 거 조금 쫄쫄쫄로 줄이는 거니까 어차피 돈은 들어오는데 덜 들어온다는 얘기고 자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이거 물 빼는 건데 빼기 시작하는 건데 차이는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달러가 강해진 건 나는 충분히 억셉트가 돼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달러가 강해진 거는. 근데 왜 미국채 장기물이 왜 떨어지죠? 금리 인상이 과연 과거, 그러니까 테이퍼링의 리뷰는 사실 지난 2011년 케이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013년? 그죠. 2014년, 11년부터 준비해서 2013년에 했던 한 번의 케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모든 사람들의 컨센서스는 연준 내부에도 테이퍼링을 조심스럽게 하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과거 2014년, 15년, 16년처럼 한 2년 가까운 터울을 보고 금리 인상을 하겠거니 라는 게 과거의 수순이었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받아들이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혹시 테이퍼링보다 금리 인상을 훨씬 더 서두르면 아니면 금리 인상을 오히려 훨씬 더 늦게 하면 이런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점차 FMC를 지나면서 파월 의장의 의중을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 인상은 훨씬 더 늦게 천천히 하겠구나 라는 것들이 좀 더 금융시장에서는 의미 있게 가격 변수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지금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 방향성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 우리 지금 안 그래도 뭐 한 2주 됐네요, 벌써. 그 부총재부 한 번, 뭐 한두 번 올린다고 그 긴축이라 볼 수 없다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이주열 총재 하반기 역점 사업이 정상화였어요. 키워드가. 그렇죠. 네네. 자, 이쯤 되면 흔히 말하는 채권 애널리스트나 채권 관련 시황에서 말하는 이 정도면 깜빡이 켠 거 아닙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에서 뭐 G20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기 펀더멘털리 볼 때 한국의 성장률이 3% 이상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고 고용시장의 부담은 있지만 경기 회복 속도가 상당히 금리를 올려도 괜찮을 체력이 될 것 같다라고 금통위 위원들뿐만 아니고 총재도 조금씩 가닥을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좀 더 앞당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네, 그래서 그게 언젠가가 중요할 텐데 네. 저는 이르면 올해 4분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한국의 경제 회복 속도 고용이라는 부담과 가계부채라는 부담이 있지만 또한 내년 대선이라는 초유의 이벤트 또는 총재 임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연준의 테이퍼의 속도와 물가의 흐름 등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은행도 올해 4분기쯤에는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전략을 짜는 것보다 금리 인상을 올해 4분기에 하겠다라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전략을 짜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하반기 전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재 지금 근데 국내 채권 시장의 금리 수준이나 뭐 국채 선물 레벨이나 할 것 없이 그거 어느 정도 지금 반영하고 있죠. 반영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채팅방에서 그러시는데 아니 맨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 선거 전에 금리를 올린다고? 뭐 정치색이 다분히 있는 질문과 다분히 있어야 되는 멘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뭐 제 첫 직장이 아시는 것처럼 전 국회에서 첫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정치와 경제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글쎄요, 그 업에서 밖에서 보면
이걸 뇌피셜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황이라 해야 될까요? 또 그렇게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정치적인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거에 의미를 또 붙이면도 충분히 정황상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어느 쪽에 무게를 중심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저는 짧은 경험을 한 입장에서 보면 선거가 중요하죠. 하지만 정책은 선거와는 좀 별개로 움직이는 경향이 금리 쪽에는 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소수 의견들은 정치 색에 따라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은행이 과연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전 세계에서 먼저 금리를 올렸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미국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 영래포가 저기 7천억 달러도 넘었던데. 네, 올렸는데 넘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 레포 영래포 요거 좀 한번 먼저 설명을 한번 하고 제가 또 질문 갈게요. 영래포의 정의를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연준의 지준에 따라서 레포 시장에 사실 백워드죠. 레포 시장부터 설명해 주신다면. 레포 시장은 단기 시장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단기 자금 시장의 레포 금리에 따라서 시장의 벤치마크 금리가 움직이니까 영 레포는 그 레포의 반대인 것이죠. 결국. 레포가 그거죠. 은행들이 연준에서 돈 빌려가는 게 레포죠. 그게 레포 금리고. 레포 금리고. 네, 영 레포는 연준이 반대로 지금은 빌려가더라도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백워드 빌려가지 않고 대출했을 때 반대로 연준한테 줘야 되는 금리인 것이죠. 지금 시황에서 나오는 영래포는 그냥 하루짜리로 돌리는 거예요? 대부분? 오버나이트로 보는 게 낫죠. 네. 오버나이트로? 네네. 하루 연준 맡겼다가 다음날 또 롤오버 이런 식으로? 롤오버를 한다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FOMC에서 그 영래포 금리가 제로였다는 얘기는 맞습니까? 그러면은 월가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돈이 넘쳐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연준에다가 하루 묶어두는데 이자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 직전에 물론 그런 해석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유동성도 많은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기회비용인 것이죠. 항상 현금은 과연 어디에 투자해서 지금의 국면에서 이런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안전하게 둘 수 있을까? 연준을 빼고서는 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자 한 푼 안 생기는 그걸 갖다 이번에 0.05%인가로 OBP 올린 건 뜬데 네네. 영래포 금리를.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한 거는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준에다가 그냥 이자 없이 맡기는 것보다 뭐라도 해서 머니마켓에서 굴리다가 그거 할 수도 있고 주식이 투자됐건 뭐가 됐건 오케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아니 한 달에 매월 하고 있는 양적 완화 규모가 국채 800억 달러, 모기지 채권 400억 달러가 1200억 달러예요. 네네. 한 달에 연준이 풀어제끼는 돈이 1200억 달러인데 지금 월가에서 우리 돈 너무 많아요. 풀장에 지금 물을 갖다가 수도꼭지를 이빠이로 열어갖고 지금 트니까 물이 콸콸콸 넘쳐요. 사우나탕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 물이 콸콸콸 넘치는 이게 지금 하루에 7천억 달러예요. 그럼 이게 몇 달치 양적 완화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페드 워치에게 여쭙는 거야. 저는 애초부터 사실 연준의 이따위 행위가 죄송합니다. 이따위입니다. 이따위 행위가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경제 논리에도 안 맞고 뭔가 이거는 세상을 갖다가 이상하게 만드는 주범 같아요. 제가 봐서는. 어떻게 연준을 변호해 주시겠습니까? 연준의 대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책은 사후적으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한쪽은 돈을 풀었는데 한쪽에 원하던 곳에 돈은 들어가지 않고 네. 다른 쪽으로 돈이 버블이 돼서 오히려 그것을 향유한 집단은 더 파티를 하고 있는 네. 이 생각인 네. 것이죠. 그게 정치적으로 보면 양극화를 더 벌어지게 하는 영향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정책 당국자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과연 2008년 금융위기를 이겨냈었던 이 양적 완화 카드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만약에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돈을 풀어서 이렇게 회복도 되고 아직까지 이런 불안감도 있는 이 시국인데 과연 1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애석하지만 연준은 똑같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정책은 그때 당시에는 이 양적 완화라는 폐해가 분명히 있지만 이거 아니고서는 돈을 일단은 풀어오는 게 가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오케이. 과거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논리에는 저도 뭐 공감은 합니다. 다 멈춰버렸고 돈 날 구멍이라는 건 없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하는 건 좋았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실업수당 갖다가 뭐 추가로 600불도 주고 했으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는 지금 300불이라지만 좋아요. 근데 엔간해야지. 지금 같으면 이제 줄여야 되는 거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미국은 실업상이 8개월이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9월쯤 가면 그거 네. 하는 거고 몇 개 주에서는 뭐 아예 그렇죠. 주별로 그냥 그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건데 서로 가치 판단의 차이이기도 하고 처한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한번 그래도 짚고 가입시다. 소위 말하는 크레딧 스프레드, 정커 본드들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트리플 C 같은 거 이런 놈의 회사채 수익률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국채 수익 회사 수익률에서 이제 국채 수익률 뺀 게 크레딧 스프레드인데 이렇게까지 낮은 적은 없었잖아요. 거의 역대 최저에 근접했죠. 역대 최저잖아요. 네네. 이러다가 이거 한번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렸던 이런 메커니즘인 것이죠.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결국에는 원하는 적재적소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러한 좀비 비슷한 기업들을 영생하면서 결국 연준이 22 가치는 아닌 거지만 결국 최종 대우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공견하게 섀도우처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성적인 투자가 아닌 비합리적인 투자의 양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폐해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고 문제점이 있다라고는 얘기하는데 근데 이건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투자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지금의 유동성 측면에서 적어도 연준이 또 더 천천히 간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대 인플레이션 올리기 위해서 저 감내할 거다. 이런 것과 연결해 보면 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게 잘했냐 못했냐는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라고는 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다시 돌아가 보면 이거 아니면 다른 묘수는 극히 보이지 않는 것도 또 한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지금 주로 이제 금리를 주로 보시고 거시를 보시는 분으로서 최근에 이제 그러면은 아까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작년 말에 2021년 전망을 쓰시면서 그 흐름이 대충 맞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고 그리고 2021년 하반기로 넘어갈 무렵에는 자산 시장이 분수령에 설 것 같다 했는데 지금 그러면은 우리 김 팀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자산 시장, 증시나 원자재 시장 뭐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현재 분수령이다. 저는 올해 여름 특히 8월 잭슨홀이 있는 그쯤이 네. 브레이킹 포인트가 한번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브레이킹 포인트는 약간 조정이 있다면 그때 있을 거다. 조정이 있다면? 네, 단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제가 올해를 봤었던 가장 중요한 지표 인플레이션, 네. 물가의 추정, 더 나아가서 그걸로 견도해서 연준은 어떻게 바뀔 것이며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는 올해 8월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테이퍼링이 저는 내년 초반에 시작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면 올해 잭슨홀부터 물론 6월 FOMC부터 이미 열렸죠. 하지만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할 거고 시장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색 아니면 불안감을 느끼는 구간이 있을 거다. 단 그러고 나서 이후를 보면 결국 물가도 차츰 안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워낙 높은 레벨이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낮은 레벨에서 한 번은 내려올 거고 더 나가서 연준도 테이퍼까지는 빨리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리 인상이라는 거에서 상당 부분 고민스러운 부분을 어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조정을 받았다는 이유가 연말쯤에는 다시 희석될 수 있다. 따라서 위험 선언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KRH님이 연준을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연준을 믿고 그들의 뜻을 읽어내고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 시간이 더욱 빛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자, 그래요. 뭐 연준에 대한 비판 이 부분은 항상 그 가치 판단의 문제라서 뭐 이렇게 늘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준을 믿고 하는 부분도 우리 KRH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준을 믿지 않습니다. 연준을 믿지 않으나 그러나 그들의 뜻을 읽어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늘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 연준만한 모멘텀이나 연준만한 중요한 변수가 없거든요. 시장에. 어제 제가 어느 경제신문에다가 쓴 칼럼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 그저께 아마 우리 다들 공감하실 텐데 어제 말고 그저께 너무 하루가 상쾌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청명한 날씨에 너무 맑은 공기야. 그죠? 놀라웠어요. 동풍이 확 불었어. 지금 뭐 공산당 100주년 앞두고 뭐 베이징 주변에 공장 세워서 안 그래도 이번 6월 말까지나 7월 초까지는 그래도 공기 좋아서 좀 그거 할 것 같은데 특히 동풍. 저는 그 동풍을 갖다 연준이라고 비유했어요. 무슨 그게 노후 차량이 매연을 많이 뿜다가 안 뿜었을가 아니고 생선 가게에서 무슨 생선구이 가게에서 고등어 구이를 안 찾아서가 아니고 늘 그 있는 와중에 이 바람의 방향 그게 우리 통합 대기 지수를 갖다가 나쁨에서 좋음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동풍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시장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는 제일 큰 변수를 찾아내면 역시 연준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KRH님 말씀하신 연준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연준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김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연준은 여기서 증시가 더 계속해서 연간 두 자릿수 상승을 갖다가 하기를 원하겠죠? 빠지는 것보다는. 연준은 사실 듀얼 먼데이트라는 게 있죠. 고용과 물가 안정. 네. 거기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금융시장 안정. 네. 안정이라는 것은 추세가 잘하면 기후 변화까지도 저거가 맡겼어. 연준은 저는 빅데이터로 넘어올 거라고 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댓글도 물론 잘 읽어주셨지만 결국 연준이 맞다트리다의 이면에 연준과 사실 우리가 대화가 통하고 있는가는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저는 지난 십몇 년 동안 이코노미스트라는 것을 했죠.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글로벌 경제를 보면서 금리를 판단하는 것이 이코노미스트라고 또 따로 부르는 이유는 경제학을 베이스로 경제학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연준도 내부에 1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일례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의 전망을 할 때 흔히 경제학자들과 비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톤과 언어가 다릅니다. 즉 우리가 연준을 알기 위해서는 연준의 언어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물가를 얘기할 때 물가 전망을 할 때 과연 임금 생산성이 유지될 것이냐 오를 것이냐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논하는데 흔히 비경제학자들은 물가지수가 품목이 오르냐 내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비슷한 거지만 다른 것입니다. 연준이 바라보는 언어를 우리가 알면 연준의 속내를 파악하는데 좀 더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좀 경험해서 미리 좀 해봤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야, 참 거의 연준 의장급 레토릭이라서 잘 들어야 돼. 우리 김돈 팀장 얘기는. 아까 그 말씀은 뭐예요? 연준도 빅데이터로 넘어오다니. 저거가 말 한마디 하고 점도표 하나 점찍기 따라서 세상이 출렁출렁거리는데 저거가 뭔 놈의 빅데이터를 의존을 해야 돼요. 연준 내부에서도 빅데이터 실험은 여러 문헌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이죠. 제가 화면을 하나 좀 띄워놨는데 이게 최근래 연준에서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면서 발표하는 것이죠. 앞으로 전망의 불확실성이 어떠냐. 불확실하다라고 보는 그래프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이거는 디퓨전 인덱스라 그래서 결국 설문 중에 앞으로 지금 연준이 발표한 경제 전망이 왼쪽 처음에는 GDP, 그 다음에 실업률, 오른쪽은 물가인 것이죠. 위에는 헤드라인, 밑에는 코어. 자, 제일 위에 왼쪽이 뭐라고요? GDP. GDP인 것이죠. 성장률. 왼쪽 아래가 실업률. 실업률. 네. 오른쪽 위에는
물가, 물가. PC 인플레이션. 예. 그다음에 아래는 코어 핵심 PC 인플레이션. 지금 이게 농산물과 같은 연준. 기간 동안의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움직임보다는 연준이 369, 12 그러니까 분기 말마다 프로젝션 전망치를 내는데 이 전망을 할 때 예. 과연 이 전망의 적시성과 정확도가 예. 불확실성이 높냐 낮냐를 연준 내부에서 판단해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저 지표가 쭉 올라가는 건 무슨 의미예요?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불확실성이 높다. 네, 내려가는 불확실성이 낮다라는 것인데 음. 이게 재밌는 건 이런 것이죠. 연준이 전망치를 발표하면서도 속내는 우리 내부에서 논의도 많았고 약간 전망을 하긴 했는데 가정들 변수들이 워낙 변동성이 많아서 조금 불확실성이 높은 전망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게 네, 그런데 보시면 왼쪽에 GDP랑 실업률은 여전히 이전보다는 코로나 터지면서 불확실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전망하기 역시 연준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인 표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서 이 GDP랑 실업률 같은 이 실물 경제단의 전망은 불확실성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물가를 보면 물가 측면 인플레이션의 전망은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아까 댓글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연준이 얘기하는 언어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게 네. 연준 내부에서도 단순히 뒤에 업인덱스로 떡하니 나왔지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연준의 의중을 알 수 있다. 실물 경제 전망은 역시 이전보다는 우리도 자신이 없지만 점차 데이터들이 모아지고 있고 하나로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무게가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 지금은. 그것이 투자 전략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나오는 FOMC에서 네. 또 잭슨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컨센서스와 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8월달 조정 가능성을 또 드리는 것입니다. 또 잭슨 홀 때 가서는 인플레 관련해서 또 지금까지 했던 얘기하고 또 딴소리도 할 수 있겠네. 가능성이 있죠.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까지는 인플레라는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노래가 일시적 트랜지터리 그거밖에 없었는데 8월쯤 가서는 살짝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이 차트의 해석이랄까 함의가 그런 게 아닐까. 왜냐하면 연준의 의중을 읽고 싶다라는 패널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제가 굳이 조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이래서 그래. 나도 명색이 어디 가서 무슨 뭐 FMC 해설하고 이하고 다니는데 저거 맨날 저 369 12월 달에 보면 점도표까지만 봤지. 나 저 뒤에 저거 몇 번 봤거든요. 네네. 나 저런 뜻인 줄도 몰랐어. 아까 보여주신 그 차트가 그런 의미인 줄도.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나온 지 코로나 얼마 안 터지고. 돼? 네네. 근데 이것도 저는 이런 것들이 결과화되고 정제돼서 나오는 것인데 이 이면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아마 오고 갔을 거다. 저는 연준도 결국 이 대방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비표준 데이터라고 우리 흔히 얘기도 했었는데 네. 이런 빅데이터 시대로 이미 가고 있다. 그러면 금융시장에서의 빅데이터에는 뭘 담아야 돼요, 그러면은? 날씨가 주가를 결정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얘기인데. 경험상. 하지만 그걸 데이터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네, 자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신호등에서 오른손잡이가 사고 확률이 좀 더 높더라. 통계를 봐야겠지만. 뭐니 보행자 운전자. 네, 보행자 중에서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잡이가 좀 더 사고 확률이 높더라. 왜 그렇죠? 경험상 보면 응. 항상 좌회전이 더 많을까, 우회전이 더 많을까? 응. 나라마다 좌회전을 선호하는지 우회전을 선호하는지도 다르다. 이런 것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과거에 우리가 흔히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전부 계량화하고 데이터로 바꾸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따라서 이미 IT가 그런 쪽으로 완전히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금융이 오히려 글로벌리 보면 한국이 좀 늦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의 금융도 그런 것들이 모두 데이터화돼서 결국 우리 흔히 금융시장에서 얘기하는 수익률도 결정될 것이다. 단 그렇기 때문에 저가 뭐 아시겠지만 저희 동료들이 네. 아니면 저를 사랑해주는 뭐 후배들이 네. 저희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문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저 나름대로는 제가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게 됐다. 그래서 결국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핸들링하지 않으면
핸들링하는 이 코딩의 스킬을 내가 습득하지 않으면 결국 한 20년 전에 제가 꼭 제2 외국어를 배우는 듯한 느낌이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영어를 못해도 불편하지만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제가 이루는 꿈은 조금 접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빅데이터와 코딩은 그렇습니다. 없어도 나중에 살 겁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원하는 것을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훌쩍 뛰어서 그 빅데이터는 네, 빅데이터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이 네네. 교과서에서 말하는 그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도 피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시장이 합리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또 정의도 필요한데요. 마켓 리스크도 전부 다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뭐 저희 회사가 저거 한번 네네. 재밌는 그림이네. 네. 시사 인사이트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오늘 뭐 FFC 얘기도 이렇게 했고 소연님 기를 주셔갖고 또 제가 속에 있었던 연준의 이런 중요한 부분들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 두물머리라는 회사는 그 AI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회사냐면 AI가 결국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합체의 연산의 결과물인데요. 빅데이터를 다루려면 데이터가 하나면 다루기 쉽죠. 사람이. 한 100개면 똑똑한 사람은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가 되면 사람이 어떤 알고리즘을 통하지 않고서는 상당 부분 어렵다라는 그렇죠. 게 직관적이고 저희 두물머리는 그것을 어디에 접목시키고 싶은 거냐면 흔히 지난해부터 이제 동학개미운동, 서학개미운동, 대한민국이 이 주식 관련돼서 관심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유튜브 방송, 즉 연합포인트 마찬가지고 다방면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맞는 서비스. 즉 지금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PB 서비스는 사실 개인들이 이러한 프라이빗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수탁고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적어도 5억에서 10억 이상의 예탁금을 줘야만 이런 서비스가 제공될 겁니다. 그래야 어디 뭐 차라도 한 잔 얻어 먹으면서 말이라도 들어주지. 그렇죠. 네. 하지만 모든 회사들이 꿈꾸는 것은 하나의 유능한 PB라고 할 수 있는 이 서비스가 다방면의 유저한테 획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네. 오시는 손님들한테 그때그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싶은 것이죠. 근데 그동안 그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AI 알고리즘으로 저희는 풀 수 있다. 즉 대한민국 누구나 프라이빗 서비스를 AI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성향과 당신이 원하는 기대 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엔진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 두물머리의 컨셉입니다. 그래요. 아, 만만치 않겠다. 일단 듣는 순간에 만만치 않겠어요. 조금 소장님은 사고의 방향을 좀 바꾸시게. 글쎄요. 뭐 한 60년 가까이 산 사람이 사고의 방향 잘 안 바꿔집니다. 뭐 제가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왜 바꿔야 그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잠깐만 네네네. 여기서 당장 상식적인 의문이에요. 네네. 고객들이 요구나 니즈가 다양할 겁니다. 다양합니다. 어? 다양하죠. 다양하고 들고 있는 어떤 포지션 상황도 다양하죠. 그거 할 거고. 네. 그게 대처가 다 가능해진다고? 그 기술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고객을 흔히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유틸리티 펑션이라 그래서 흔히 각 개인들의 만족감을 주는 효용 함수를 저희가 구체화해서 뽑아낼 수 있는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두물머리의 앱을 통해서 본인의 정확한 성향을 저희가 파악해서 그때그때 맞는 솔루션을 전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TDF라고 있죠. 네. 타겟 데이트드 펀드. 은퇴 시점을 정해놓고 동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면서 목표 수익률을 이루는
그런 펀드, 미국에서는 획기적인 열풍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맹점이 있죠. 뭐죠? 예를 들어서 네. 소장님이 기대 수익률이 10%입니다. 나는 은퇴해서 10%까지 수익률을 음. 받으면 좋겠어. 음. 하지만 작년에 운이 나쁘게 가입과 동시에 코로나가 터져서 갑자기 첫 해부터 마이너스 30%의 적자를 보고 이 TDF를 가입하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 TDF는 속성상 네.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네.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네. 안전 자산 비중을 넓히게 서기게 돼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소득이 없으니까. 어.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과연 달성할 수 있겠는가? 즉 진입 시점에 따라서 운 좋으면 더 빨리 달성되는 거고 운 나쁘면 영원히 달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기대 수익률을 낮추겠죠. 10에서 0%, 5%로.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엔진 GBI라는 것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이 오른쪽이에요. 이게 정규 분포입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25%의 기대 수익률을 달성을 목표로 하시는 일반 투자자들은 TDF 펀드에 가입하면 이런 수익률의 분포를 따릅니다. 우리 책에서 보던 그 정규 분포를 옆으로 오른쪽으로 돌려놨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어떤 거를 제공해 드리냐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20%의 적자를 보고 시작했으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험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고 목표의 달성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위험 선호를 더 가중시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에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수익률을 훨씬 더 목표를 달성하게끔 만들어주는 엔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요. 김 팀장, 여기까지 합시다. 네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 길게 나가면은 조금 우리 프로그램에 취지와도 안 맞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볼게. 네네. 미국에 저런 회사 뭐가 있어요? 미국의 이런 회사요. 네. 제가 잠깐 용어를 까먹었는데 미국에 이미 이런 회사가 유니콘 회사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오케이.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김돈 팀장의 이 용기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채권 시장 내지는 이 픽스드 인컴 쪽에서 그 김두원의 위상은 상당했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옮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새롭게 아까 말씀하신 영어를 몰라도 살아나가지만 많은 걸 접어야 되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그 동기도 상당히 그 용기에 가깝고 한데 우선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많은 우리 연합인포메이션 오늘 같이 하신 분들이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실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좋은 성과를 내셔야 되는 거야. 그죠? 그렇습니다. 날씨가 주가를 갖다가 날씨와 주가와의 상관관계. 지금 우리 채팅방에도 지금 그런 얘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슈퍼컴퓨터조차도 아직까지도 날씨를 제대로 못 맞춰. 제일 못 맞추는 게 저기 뭐 주가고 그다음이 날씨인데. 맞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날씨도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날씨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해서 목표 수익률을 내는 거. 좌우지간 대단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고 문제는 이제 그 성과에 따라서 이것이 결국 이제 회사도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는데 그 연장선에서 난 김돈 팀장한테 꼭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좀 됐는데 그때 우리 주간전망대 옛날 개편 전에 네. 끝나고 나서 내가 일어서면서 그랬어. 비트코인 얘기를 한번 했더니만 기억나시죠? 네네. 다들 안 쳐다볼 때 이게 뭔가 싶어서 그냥 좀 했다가 재미를 보셨다 했어. 거의 뭐 내 짐작컨대 적어도 10배, 20배 난 것 같은데 무슨 생각으로 하셨어요 그때? 그래 2017년 한번 열풍 오고 나서 부러지기 전에 이미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맞죠?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뭐 저는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과 이 알트코인 사람을 말 잘 알진 못해요. 단 저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딱 하나입니다. 흔히 어느 것에 투자를 할 때 특히 이제 저같이 이코노미스트 오래 한 사람이 이런 멘트를 하면 또 저희 크루들이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신조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거부감이 그렇게 적습니다.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거를 살 때. 네, 왜냐하면 흔히 이런 것이죠. 알고 투자하라 맞는 말이죠. 하지만 얼마나 투자할 건데
인생을 걸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은 무조건 적은 돈이라도 해보고 경험적인 데이터가 몸에 쌓여야지 그게 제 것이 되는 것이다. 비트코인 시장이 처음에 열풍이 불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유동성으로도 접근을 해봤고 또한 수급으로도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다만 그런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로 일어난 상품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처음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이 결국 사후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는 좀 좋은 실험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투자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너무 거부감을 처음에 갖는 것보다는 일단은 하고 그 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걸 만한 돈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조금이라도 거부감 없이 해놓고 비판을 하던 받아들이던 하는 습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그때 김돈 팀장이 그때 예전에 정권가에 있으면서 그때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관심도 모르고 잘 몰랐을 때 이미 들어가셨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코인 열풍은 그때는 그 부분은 내가 이해했어. 왜 들어갔는지를 이해했어요. 잘 알고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죠? 이게 뭐지 하면서 들어가셨던 것 같아. 사면서 공부를 했죠. 사면서 공부를 했어요. 네. 또 다 잃어도 큰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하신 것 같아. 맞죠? 기본적인 리스크 테이킹은 가둬놓고 했다고 보시면 오케이.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의 이 열풍은 네. 최근 들어서 2021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열풍에 대해서는 네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코로나 이후의 변화라는 것이 어쩌면 모든 투자자들의 가슴속에 있었던 큰 명제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상으로의 변화 아니면 이전과 다른 변화 모든 변화인데요. 흔히 금융 자산으로서의 코인은 이제는 제도권 위에 올라가는 태동 단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올해 열풍도 거기에 일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이 과거 튤립 사태부터 워낙 휴지 조각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논할 단계는 아직 저는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에 지금 진통이다라는 것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유동성이라는 앞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연준이 도대체 저렇게 돈을 풀었던 그거의 결과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물 중에 하나.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주식 투자자 분들이 말이죠. 네네. 그래도 무슨 경제 TV 무슨 유튜브 할 것 없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 늘 종목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6주 간격으로 FMC 얘기는 한 번씩 하고 고용 지표가 어떻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고 실질 금리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기가 좀 힘들죠. 그러면 이 금리나 채권 관련한 시황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읽어나가고 어떤 식의 코멘트는 어떤 식의 의미인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팁을 주신다면은. 많은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냥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다 봐야 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 네, 다 본다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는 모든 거를 아까 그 비트코인 투자도 그렇지만 자기만의 기준점은 반드시 필요하다. 서툴면 서툰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금리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툴을 이용해서 툴이라는 거는 정답은 없죠. 네. 한번 그려보고 향이 올해 연말쯤에는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일 거다. 이유는 하나 둘. 내년 이럴 거다. 이유는 하나 둘. 그러면서 나오는 그때그때 현상들, 시황들을 보면서 나의 전망이 과연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인가 낮아지는 것인가를 연습해 간다면 훨씬 더 이러한 많은 정보들을 나도 모르게 습득하면서 나도 모르게 투자적인 어떤 그게 휴먼 모델인데요. 그게 내재화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오늘 또 공교롭게 마지막에 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결국 빅데이터입니다. 그게 결국.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우리 채팅방에 보면은 은근히 이런 내용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우리 김돈 팀장 팬분들이 많으시구나.
김돈 팀장 나오셨다고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세요. 그래요. 지금 또 새롭게 도전하시는 거 한번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김돈 팀장은 제가 진짜 아끼는 또 업계의 시장의 후배로서 저 이 말씀은 꼭 드릴게요. 이게 말이에요. 시장이란 게 수백 년 사람 잡아먹은 데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그게 부도 그러고 했지만 그 큰 부를 달성했던 한 10% 정도는 한 8, 90%의 그 희생 때문에 나왔던 것이 이 시장이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은 더 정부의 비대칭성을 좀 줄이고 시장 내에 그리고 조금은 더 기존 패러다임에서 시장의 약자라고 분류되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이었으면 좋겠어요. 애써 주시고 여기서도 뭔가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부가 안 되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는 만만찮은 작업으로 저는 일단 느껴져요. 너무 복잡하거든, 시장은. 이 데이터뿐만이 아닌 사람의 심리와 어떤 공포, 탐욕 이런 것들까지 과연 데이터화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우려도 있고 한 가운데에 계속해서 또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좋은 게 그거 아니야. 아니면 계속 삐삐삐삐 그러면 최적화를 찾아가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응원할게요. 멋진 응원 제가 정말 가슴에 새기겠고요. 의미 있는 과정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나라에도 이런 걸 한번 시도할 때가 되었죠. 여전히 시장을 보실 테니까 또 김두한 특유의 인사이트가 또 참 갈증이 날 때는 우리 또 주간 전망대 시간에 또 모실게요. 자,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